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식 맛은 장맛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거의 모든 음식을 장으로 맛을 냈다. 이러다 보니 장을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 지표로 삼기도 했다.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간장이 안 된다. 된장이 안 되고요. 그게 잘 발효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썩어버려요. 그게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잘 되는 집안은 장을 보면 안다는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반찬이 필요 없는 소박한 한 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마가린 반 조각을 뜨거운 밥에 녹이고 간장에 쓱싹쓱싹 비벼 먹던 그 맛. 이처럼 간장은 열 반찬 몫을 해낼 만큼 중요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의 모든 국민들은 다 먹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계란 비빔밥. 그래서 계란하고 그다음에 기름 조금 두르고 간장 한 2숟가락 넣고 쏙쏙쏙 비벼 먹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잘 안 먹고 그러잖아요. 밥 안 먹고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한 술씩 떠먹여주던 이런 기억들도 있고. 장맛은 하늘에 달려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색과 맛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자연의 섭리가 중요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성이 보태질 때 비로소 간장의 맛이 완성되었다. 김치니 뭐 무슨 반찬 같은 거 햇빛에 놔뒀다가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햇빛에서 견뎌내는 건 장뿐이 없어요. 된장, 간장, 고추장만 햇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맛이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통장은 긴 인고 끝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 담그는 것을 한 해의 농사로 여기며 긴 시간과 공이 녹아든 전통 발효식품 간장. 그리고 그 간장에 평생을 바친 샘표 박규회 회장. 간장 외길 70년. 밀물처럼 터져나온 그 인파, 그 함성, 대한민국 만세. 해방과 광복의 새 역사를 시작한 그날 1945년 8월의 그 감격.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일본인 소유였던 한 양조장에 한국인 회사가 차려진다. 대한민국 대표 장수기업 샘표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된다. 미국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 우리 아들인 우리 박규회 회장님의 아들인 박승복 회장님께서 아버지한테 성북동이 차get집이 성북동에 있으니까 성북동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인 박승복 회장이 이북으로 또 다시 넘어가서 3번인가 4번을 가셔가지고 동생들을 다 데리고 남한으로 오셨다. 함경남도에서 내려온 박규회는 일본인 양조장에서 나온 소스의 향과 맛을 느끼면서 우리 전통 간장과의 차이점을 알아낸다. 우리 전통 간장보다 덜 짜고 쓴맛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약간 단맛이 도는 일본식 간장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박규회는 새로운 맛의 외간장을 담가보기로 한다. 굉장히 감칠맛 나고 우리나라 그 짜릿짠 간장보다는 굉장히 맛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맛이 이제 그 진간장에 많이 이렇게 그 곁들여졌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입맛에 그 취해서 우리나라 그 짜릿짠 조선간장을 좀 멀리 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외간장의 어원은 조선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원군이 청나라에 감금되다시피 했을 때 청의 음식을 거부하고 간장을 가져오라 이르는데 밥상에 일본 간장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격노한다. 신성한 조선 밥상에 일본 간장이 올라온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대원군이 그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밥상에
일본 간장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이 대원군이. 나는 이 외간장은 싫다. 외놈 간장은 싫다. 우리 조선 간장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외간장이 그때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공업화시킨 외간장의 단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외간장은 삽시간에 우리 밥상을 점령하기 시작한다. 박규회는 외간장 맛의 특징을 알기 위해 연구에 돌입한다. 하지만 당시 조선 간장이 아닌 일본 간장 제조 기술을 배울 방법이 없었다. 미세한 습도와 온도의 차이에도 성패를 좌우하는 간장. 그러나 그걸 알 리 없던 박규회는 실패를 거듭하며 고군분투한다. 콩 재배 면적이 상당히 우리나라 적고 주로 이제 뭐 수입돼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원료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나 기술 수준도 일본 사람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간장 이런 장유 쪽에 연구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초기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심 끝에 콩을 발효시켜 만든 메주로만 만드는 조선 간장과는 다른 외간장 재료의 비밀을 알아낸 박규회. 해양성 기후인 일본의 경우 장기간 숙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발효시킬 수 있는 보리와 밀 그리고 콩을 섞어 간장 맛을 냈고, 그렇게 만들어진 외간장은 조선 간장과 달리 달짝지근한 맛을 냈던 것이다. 그 일본식 간장은 밀이 들어가요. 그래서 콩 반, 콩 50%, 밀 50%. 그래서 반반씩 섞어서 메주를 띄우는데 우리 조선 간장은 콩 100%래요. 기후적으로도 우리보다 덥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일본식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드디어 일본의 양조 기술이 아닌 독자적인 기술로 외간장을 만든 샘표. 하지만 장은 담가 먹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우리 민족에게 장을 파는 것이 문제였다. 박규회는 먼저 자신과 같은 실향민을 떠올렸다. 고향에 장독대를 두고 정처 없이 떠나온 이들. 간장 하나면 설익은 밥을 먹을 정도로 먹거리가 궁했던 시절, 피난민들이 간장을 사 먹게 되면서 샘표는 자리를 잡아간다. 일본 식민지 바로 후에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산업시설이 다 파괴되겠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장을 담근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고 봅니다. 담궈 먹는 시대에서 사 먹는 간장의 시대를 연 샘표. 간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한 물이고, 이 물의 근원이 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샘표는 파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간다. 외국 유명 여배우 마릴린 몬로를 닮은 모델로 신여성상을 제시한다. 그러나 되는 집안은 장맛이 달다라는 말이 따라다니던 시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장맛을 가보로 여기던 시절, 샘표 간장의 판매 전략은 어긋난다. 장 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메주를 써서 그걸 말려서 발효를 시켜서 또 장을 담아서 또 기다리고 정말 인고의 끝에 장하고 간장하고 된장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게을러서 다들 그냥 사 먹는다는 개념은 별로 그렇게 없고 얻어다 먹는다 이런 거였죠. 장을 얻어먹을지언정 사 먹지는 않았던 시절, 사 먹지 않던 걸 사 먹게 하려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간장을 팔기 시작했지만
깊게 다친 주부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 장을 담궈 먹는 것이 미덕인 시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에 대한 적개심도 간장 판매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일제 강점기를 겪은 세대들에게 외간장에 대한 거부감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그 조선 간장이라는 거 우리 조선의 맛이잖아요. 우리 것을 저버리고 정말 외척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그 나라 간장을 먹는다는 거는 우리 선조들께서 굉장히 그 반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먹거리까지 침투를 해서 들어오니까. 간장을 팔기 위해선 주부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다. 샘표는 살림 경험이 있는 주부 사원을 고용해 방문 판매와 무료 시식회를 열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파격적으로 그 당시 주부 사원을 채택해서 조금 그래도 생활이 좀 부유한 쪽의 가정에 방문해서 1대1로 제품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그런 마케팅을 했다 그래. 판매에 탄력을 받은 샘표는 표 모집과 함께 최초의 CM송으로 브랜드 알리기에 돌입한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 뭐 이런 거였던 걸로 저 기억을 하거든요. 국내에서 식재료를 가지고 커머셜송을 만든 아마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그 광고가 라디오에서 TV에서 어마어마한 반향이었어요. 아버지 박규여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장남 박승복. 그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에 감명을 받아 결국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다. 가족을 위해 정성으로 장을 담근다는 마음가짐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은 박승복.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본인은 은행에 있다가 나중에 공무원으로 전직을 합니다. 공무원을 가서 요즘 하면은 그 총리실, 행정조실장, 요즘은 국무조정실장까지 올라가는 그 고위 공무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 건강이 나빠지고 하면서 이게 55세 늦깎이에 이 사업을 물려받습니다. 조림이나 나물 무침에 꼭 들어가는 간장. 그러나 당시 무거운 간장병은 주부의 손목에 부담이 되었고 병이 깨져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잦자 깨지기 쉽고 무거운 유리병 대신 페트병으로 간장통을 바꾼다. 한층 더 가벼워진 페트병 간장 판매는 주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다. 이 호응은 자연스레 판매율 상승과 더불어 샘표 기업의 도약을 알리는 큰 전환점이 된다. (1960년대)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공업화가 강력 추진되고 산업화 시대를 열게 된다. 이 무렵 일자리를 찾아 장독대 없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곳곳에 고층 건물이 세워지면서 마당 있는 집은 고사하고 장독대에 놓을 곳도 저절로 사라지게 됐다. 1980년대에 들면서 1953년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전후세대, 그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신문명, 신문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들어오고 백화점에서도 그 식품 코너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럴 때까지만 해도 간장이나 김장 이런 건 다 집에서 담근다는 걸, 담궈서 먹는 걸 원칙으로 했었는데 사서 먹게 되는 문화가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간장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사먹는 간장의 수요가 늘어나자 1970년대 후반부터 간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전국적으로
1000여 개가 넘는 신생 간장 업체들이 생기게 되는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무허가 간장 공장의 비위생적인 간장 제조 과정이 뉴스로 보도된 것이다. 일부 간장 공장에서는 아직도 중금속이 많이 섞여 있는 저질 염산 그리고 사료용 대두박을 사용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장 공장에서는 1985년 8월 4일 이 뉴스로 샘표 역사에 가장 큰 고비가 닥친다. 그때 샘표 식품이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른 간의 수공업 형태로 간장 공장들이 우주수준 불어났죠. 불어나면서 그네들이 그 어쩌면 무허가 공장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제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이 공정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해식품이 하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 대대적인 보도를 하면서 결국은 샘표 식품까지 이게 불똥이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간장 수요가 줄어든 거죠. 간장 파동으로 인해 업계 1위인 샘표 간장은 직격탄을 맞는다. 빗발치는 항의 전화에 해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간장하면 샘표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거의 국민들 대다수가 이제 저희 간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장을 비위생적으로 만들었냐, 우리가 그걸 먹은 거냐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면서 먹던 간장 다 하수구에 버렸다. 어떡할 거냐 뭐 이러면서요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면 그 전화 받기 바쁜 거죠. 사먹는 장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결국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제조 공정을 공개하기로 한 샘표. 당시 간장 제조 공정을 보여준다는 것은 공장의 모든 설비를 공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무진들은 극렬히 반대를 했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샘표. 간장 제조를 비위생적으로 하는 일부 기업으로 인해 샘표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정면 돌파로 마음을 굳힌다. 그만큼 자신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장을 오픈한다는 거는 뭐 기술 노하우라든지 제품 플로우라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노출된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안심하고 쓰십시오. 샘표는 간장 제조 회사로 40년을 한결같이 보다 맛있고 좋은 간장을 만들기 위해 연구 노력하면서 주부님들의 공장 견학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제조 공정 전격 공개와 함께 사장이 출연해 공장 견학을 권하는 광고는 대성공이었다. 주부들이 그때 견학을 오는데 뭐 오전 오후로 자동차를 몇 대씩 버스를 몇 대씩 와요. 회장 지금 이제 그때 사장님이셨죠. 그 우리 박승복 그때 사장님이 아주 직접 본인이 설명을 하셔요. 사장님이 직접 본인을 설명하시고 또 다 안내 현장도 안내하시고. 그러니까 주부들이 그 신뢰를 갖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이 국산 간장에 대한 불신으로 소비자들은 일본 간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간장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요리 식자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간장. 일본 간장은 일본의 대표 음식인 회를 찍어 먹고 우동 국물에 맛을 내는 등 필수 식자재이다. 이 가운데서도 기코마는 400년 역사를 가진 일본 토종 기업으로 세계로 진출한 간장이다. 일본에서도 그냥 이제 이때까지 일본인들이 되게 뭐 간장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가 기꼬망 간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그냥 간장하면은 기꼬망이라고 그냥 공식이 성립돼 있을 정도로 아마 보급도 되게 빨랐고 아무 역사라든지 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간장의 제일 대표적 브랜드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어패류 요리가 발달했다. 각각의 요리는
어울리는 소스나 간장이 따로 있는데 결국 간장 맛이 음식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의 한 일본 음식 전문점 역시 고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일본 전통 간장만을 쓴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의 간장보다 일본의 간장, 즉 소이 소스가 더 알려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일본 요리가 아무래도 이제 세계화에 먼저 이렇게 진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대중들에게 뭐 첫인상으로 되게 강하게 남아서 뭐 그렇게 간장이라고 하면은 소이 소스 이꼴 뭐 기꼬망 뭐 이렇게 연관되어지듯이 뭐 그렇게 조금 굳어지지 않았나. 조선시대 말부터 시작된 외간장과의 싸움. 샘표는 일본 간장 기코반을 향해 도전장을 던진다. 샘표 연구팀은 일본 기코만 공장을 견학하며 간장 제조 핵심 기술을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켠다. 간장의 맛을 결정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그렇다면 간장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바로 미생물, 다시 말해 발효균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혹시나 하는 바람에 옷과 머리카락에 붙어 있을지 모를 미생물을 분석하기도 했다. 연구소에서 있다 보니까 미생물의 생리를 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로다가 포자를 들이켜서 사실 밖에 나가서 코를 풀면 코 속에 그 포자가 있어요. 곰팡이 포자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한번 키워서 과연 어떠한 균이냐, 균이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좋은 균이냐 이런 걸 한번 테스트는 해봤습니다. 미생물 분석에는 실패했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의 대표 간장기업 샘표와 기코만의 자존심을 건 대결. 맛과 향, 색깔까지 만족시키는 간장을 만들 때까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샘표는 기코만이라는 큰 산을 넘게 된다. 1990년 일본 장유연구소에서 실시한 간장 품질 평가에서 기코만을 누른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햄버거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프랜차이즈를 한국의 햄버거 토종 브랜드가 이긴 셈이니까, 그것도 미국인들에게, 그것도 미국 식품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은 셈이라면, 검증을 받은 셈이라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물론 그 이후에 일본에서도 견학을 많이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워낙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테고요. 장사를 넘어서 샘표가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 이유는 고집스러운 외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산권 갖고 분쟁 안 일어났었고,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소이소스가 아닌 간장으로 불리기 위한 노력. 대한민국 간장의 이름 찾기. 국내 최대 간장 생산 시설을 갖추며 미국, 중동,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 70년간 전통 간장을 만들어 온 끈기는 음식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 식탁의 맛을 책임지는 간장. 70년 부동의 간장업계 1위. 담궈 먹는 시대에서 사 먹는 간장의 시대를 연 샘표. 그리고 반세기를 넘기며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묵을수록 깊어지는 간장 맛처럼 그 한결같은 고집 때문은 아니었을까.